왜 여기 앞에 아무도 안 앉았어요? 눈 나쁜 사람. 이거 혹시 보이세요? 이 글자? 네. 뒤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눈이 좋으시네. 오.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문 선배가 믿고 가는 성공 취업 꿀팁을 알려드릴 강사 오용혜입니다. 소리는 어떤가요? 너무 큰가요? 너무 작은가요? 괜찮아요? 네, 중간중간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뭐 너무 춥다거나 소리가 너무 작다거나 너무 졸리다거나 말씀하세요. 제가 가져온 거는 제가 들으셨겠지만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이고 78회. 제가 2008년 졸업생이거든요. 2008년 졸업하고 지금 만으로 16년 회사 생활을 쉬지 않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3 취준생이죠? 취준생한테 맞게 최적화돼서 꿀팁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회사 생활 시작하면 그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오용혜라고 하고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 2006년 이게 짧네요? 마이크가 짧아요. 2007년이라고. 아, 2007년이요. 아, 잘 찍어주셨어요. 아, 진짜요? 말하지 마. 2007년 4월 6일 봄소풍 사진이요. 저희 봄소풍 다녔었거든요. 봄소풍 사진 때 여기서 나 아는 얼굴 있다 하시는 분 없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있을 텐데 이게 누구죠? 한성우 쌤 아니야? 최진수 선생님이에요. 아니 이전 수업 때도 이전 강의 때도 아니 못 계시는데 왜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한성우 쌤인 줄 알았냐? 그래서 너무 인자하게 보여주는데? 인자하게 지금은 안 인자하게 맞아. 최진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3학년 선반 78회 졸업생이고요. 2008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 이거. 여러분들 지금 전국구에서 입학하시죠? 지원해서. 저는 서울 경기에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은 뭐 삼성마을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출발이 경기 양주시 백서읍. 여기가 제가 학교 다닐 당시 집이었어요. 집이고 그리고 밑에 우리 학교가 있죠. 도착지. 서울에서. 그렇게 오는데 오늘 7월 16일 오늘 만약에 제가 5시 반에 집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8시에 도착해요. 왕복 5시간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취업이 좀 일찍 돼서 취업되고 나서 홍보대사 활동을 하시잖아요. 지금 홍보대사 활동으로 제 트레이드 마크가 왕복 5시간 이거였어요. 진수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런 트레이드 마크 짓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얘는 왕복 5시간 걸으면서 다니던 애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좀 되게 먼 거리를 다녔어요. 지금 그 당시 전 동아리도 했었어가지고 한 7시 반? 이렇게 등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나 아는 얼굴 있다. 여기 잘 보세요. 2006년이에요. 2006년. 아니 왜 보는 거야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저 고일자 선생님 좋아했어요. 그냥 혼자. 고일자 선생님은 이 사실을 지금까지도 몰라요. 오늘 학교 왔을 때 너 강의하러 온다며? 오용이 많이 성장했다. 선생님 저 강의 교환에 선생님 얼굴 있어요. 미리 동의를 얻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데 오늘 와서 동의를 얻고 동의할 것도 없죠. 그래 왜 내가 나오지? 제가 선생님 좋아했거든요. 오늘 처음 고백을 했어요. 전형적으로 왜 우리 남자 좋아할 나이잖아요. 남자 좋아하니까 여고생이었다. 고일자 선생님 지금은 조금 머리가 저 때도 뭔가 기미가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머리도 짧고 엄청 잘생긴 선생님으로
오늘 보여드릴 거는 뭐죠? 배구 하고 있어요. 저 배구 선수였어요, 반에서. 전위도 하고 후위도 하고. 제 별명이 거미손이었어요. 전위에서 그 상대방 공 못 오게 다 막아버리는. 키가 저 168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후위를 엄청 고일차 선생님이 저 후위 막 여기 피 멍들게 팔에 엄청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후위 연습했는데 2학년 됐더니 갑자기 전위를 하게? 그래서 또 이제 점프하는 거 많이 연습했죠. 근데 이거는 이 사진은 딱 봐도 우리 학교 아니죠? 우리 학교 아니고 제가 30살 때 배구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또 하고 싶다. 그래서 사회인 동호회를 가입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회인 동호회 그 외로 더 잘하고 싶어서 제 돈 내고 레슨을 받았어요. 사설업체. 그만큼 제가 배구에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레슨장에서 다 왜 이러죠 이거는? 스파이크도 연습하고 우리 스파이크 하나요 우리? 스파이크는 안 하죠 아직. 그냥 우리 열심히 이거 받는 것만 연습하죠. 한 4월 5월에 했던데 저도 배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회인 동호회를 들었어요. 여기 여자고 그 중에 손 번쩍 들고 있는 이 친구가 저예요. 저도 공격수, 수비수 이런 거 많이 했었고,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배구 동호회를 하면서 지금 사진 보시면 여자들이 한 10명? 10명 정도 되죠? 우리 배구할 때 몇 명 필요해요? 9명 필요하죠. 그래서 한 10명 초반대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무려 3명이나 서울여성 출신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고 가입한 게 아니고, 가입하고 배구 막 하다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가입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얘네 적응 잘하게 좀 친하게 지내야지 해서 친해졌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여성이네? 말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세상이 너무 넓은데 너무 좁아요. 서울여성 출신이 10명 중에 3명이나 있었다. 그 친구들이랑 그래서 엄청 놀러 다녔어요. 드라이브도 하고, 여기 에버랜드, 뭐, 그쵸? 에버랜드죠? 잘 보면, 여러분 텔레토비 아세요? 아, 텔레토비 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자, 보면, 나름 깔맞춤한 거예요. 텔레토비랑 약간 테마를 비슷하게 해서, 야, 너는 뭐 해라, 뭐 해라. 지금,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핑크색 꼬가 저예요. 그 옆에 있는 노란색 친구 나나가 02년생.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2006년? 네, 4년 선배네요. 그 옆에 있는 뚜비가 01년생, 보라돌이가 01년생. 지금도 이 친구들이랑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선배이자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그 뭐죠? 직장인 전형? 재직자 특별 전형? 그걸로 야간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이고, 실제로 오늘 강의에 너희 얘기 좀 해도 돼? 했더니 해! 얼마든지 해!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친한 친구들이에요. 저랑 거의 뭐 띠군가? 뭐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세상 진짜 좁죠. 서울여상인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이번에는 제가 서울여상인으로서 소개를 지금까지 드렸고, 사회인으로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횟수로 17년 차, 만으로 16년 회사원이었어요. 지금 제가 2008년 졸업해서 89년생이고, 지금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36, 만으로 34이거든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투자 자문사라고 여러분들 운용사 입사 지금 확정되신 분들도 있죠? 운용사의 중소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제일 오래 8년 정도 근무를 했고, 금융 IT 회사는 뭐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회사인데 금융도 알아야 되고 IT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저기서 했던 직무는 우리 주식 투자 앱 MTS 있죠? MTS 화면 기획하는 일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럼 삼성전자 종목 검색을 해요. 코드를 입력하든 삼성전자를 치든, 그럼 그 화면에 차트를 어디다 배치하고 매수 매도 버튼을 어디다 배치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로고를 어디다 배치하고, 재무 뭐 이런 비율 어디다 넣고, 차트를 동그랗게 할지 뭐 막대 차트로 할지, 그걸 좀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연구해서 그 화면을 제가 기획을 해서 그 기획서를 넘기면 디자이너분들이 예쁘게 꾸미고 코딩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해서 앱이 오픈돼요. 그런 일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선 해운 무역업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학력은 서울여상 78회 졸업을 하고 제가 그 회사에 다니면서 저도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회사에다가 동의를 얻었어요. 어차피 퇴근하고 가면 되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랬더니 가지 말래요. 왜? 막내인데 그 당시만 해도 야근이 뭐 일상이었던 때였어요. 지금도 뭐 야근하는 회사가 많겠지만 그래서 막내여서 언제 야근하고 언제 일 터질지 모르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체로 찾은 게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근데 이조차도 서울여상의 도움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경영학 학사를 했는데 그래도 나 제대로 된 공부하고 싶어. 왜 우리 캠퍼스 생활은 로망이 있잖아요. 저도 그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코로나 시기를 겪어본 친구들이라 너무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 되게 지루하고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건가 학교를 다니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그렇게 말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대학원을 그래서 야간으로 결국에 갔어요. 근데 이 간 것도 제가 하도 막 가고 싶다 하면서 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격증도 따고 막 자기개발 열심히 하다가 야간 대학원 제발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회사에서 그래 흔쾌히 가게 해주셨고 실제로 학비 지원까지도 해주셨어요. 회사에서. 그 뒷얘기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자격사 지금 우리 국제통상, 금융경제, 재무경영이라고 했나요? 특성화? 저 같은 경우는 그 특성화가 적용이 안 되는 학년이었어요. 제 다다음인가부터 적용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무슨 기억도 안 나는데 정보통신과인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커말 1급, 전산회계 2급, 무역영어 3급 이렇게 땄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금융자격증을 따지는 않았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 위주로 자격증을 따서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다가 아까 그 금융투자업에 입사했을 때 이때 8년 다녔던 금융투자업에 입사했을 때 회사를 다니면서 이 자격증을 딴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5년이 걸렸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퇴근하면 6시 정도 되죠. 그리고 대학교를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학점은행제 인터넷 강의 플러스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고 퇴근하고 카페 가서 한 3-4시간 공부하고 집에 가요. 근데 아까 저 집이 어디였죠? 양주 백석읍이었어요. 무슨 읍 같은 데에서 다녔는데 거기서 회사 출퇴근도 했어요. 여의도까지. 그러다 보니 왕복 4시간 정도 나오죠. 근데 저 막내니까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7시 반쯤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5시 반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출근을 하고 장 끝나고 퇴근 6시 한 다음에 자격증 공부하고 집에 가고 그거를 5년 동안 했어요. 이 자격증들을 다 따기 위해서. 근데 저녁을 그래서 못 먹었어요. 저녁 먹으면 배가 부르면 졸려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학교 끝나고 집에 가도 아니 이렇게 강의만 들어도 졸리잖아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나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어요. 카페 가서 머핀 같은 거 빵 하나 시키고 커피 하나 시키고 공부하다가 배가 부르지 않게 그렇게 하고 공부하다 집에 가고 이러면서 5년을 보냈죠. 그래서 자격증이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금융 특성화 되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필수 자격증들이더라고요. 이게 저도 몰랐어요. 그 당시 저는 권유대행이 아니고 무슨 투자 상담사였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펀드 매니저 전문 운용력 우리가 아는 그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우리 선배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계속 특강이 계속 있을 거예요. 고3 때 특강이 많을 거니까. 그럼 어느 기업체, 어디 CEO 대표, 어디 유명하신 분 엄청 좋으신 분들 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열심히 살아라. 근데 우리 다 그게 공감이 돼요? 안 와닿아요. 왜? 나랑 다른 사람이거든. 선생님조차도 우리 학교 출신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출신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제 제가 1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는 졸업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제 개인정보를 공개하려고 해요. 제 연봉 데이터예요. 처음에 2008년에 해운무역업에 서울여산에서 취업시켜주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금융투자업으로 이직을 하고 금융 IT 회사가 최종 회사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받았던 초봉이 얼마냐? 2천만 원이었어요. 저희 학년의 평균 연봉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중간. 그 당시 전 성적도 중간이었어요. 성적도 중간, 그냥 뭐 다 보통 하는 애. 그리고 연봉도 평균 연봉 받는 애. 그 처음에 2천을 받고 시작을 했죠. 차트 이 세로 추기에 어떤 간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8년 되는 시점, 이 시점이 뭐냐면 연봉이 2배 되는 시점. 8년이 되니까 연봉이 2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3배가 되는 시점. 한 요 정도? 가운데 중간쯤에 3배더라고요. 13년이 되니까 연봉이 3배가 됐고, 그 다음에 4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만 16년 차니까 한 재작년? 2, 3년 전이죠. 그때 저렇게 연봉이 뛰었어요. 근데 우리 보면은 8년, 연봉 2배 뜨는데 8년이 걸린다고? 그래. 근데 8년 너무 긴데? 길죠. 너무 길어 보이죠. 왜냐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직 18년밖에 안 됐거든. 너무 길어 보이죠. 이게 넉넉하게 10년이라 칩시다. 우리 지금 몇 살이에요? 19살이죠. 우리 취업하면, 빨리 취업하면 뭐 당장 이번 달에 다음 주에 출근하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취업해서 19, 20살에 취업을 했어요. 연봉 3천 받고, 3천인지 3,200인지 뭐 3천이라고 치고. 근데 10년이 돼서 연봉 2배가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6천이에요. 근데 지금 취준생, 대학생들, 취준생들 보면 나이, 평균 나이 몇 살일까요? 20대 후반에서 30 초반이죠. 그쵸? 그러면 30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 20살에 3천 받고 10년 돼서 연봉 2배 됐어요. 그럼 얼마에 6천? 근데 대졸자들 총 받는 게 4, 5천 정도 되거든요. 제가 다녔던 마지막 회사가 중견기업이었는데 거기서 대졸자들 초임이 한 4, 5천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위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3천, 고졸자들은 4, 5천. 근데 그들은 처음 시작해서 연차, 빵연차, 그리고 연봉 많이 잡아서 5천. 우리 연차 10년차. 거기에 대학교 우리 재직자 전형까지 갈 거잖아요. 우리도 학사 끝났고 연봉 2배 뛰어서 그들보다 연봉이 1,000만 원 높고 경력이 10년이 있어요. 훨씬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가 연봉 3천을 솔직히 서울여상 아닌 곳에서 혼자 취업을 해보면 알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서울여상에서 나름 그 여러 가지 커트라인으로 회사들을 거르죠. 회사들을 골라서 추천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추천했다가 떨어졌어. 그럼 또 추천해 주죠. 저도 한 번에 취업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렇게 여러 번의 취업 기회를 그냥 서울여상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주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대졸자들보다 연봉이 2배 되는 시점에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2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에 가서 회사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면접 또는 가서 직장 예절, 가장 필요할 것 같은 테마 2개를 가져왔는데, 아까 오전반에 이미 한번 해봤는데 친구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강의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좀 친구들이 너무 잘 알면 제 에피소드를 더 말씀을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직장 예절. 직장 예절, 요즘에 예절을 중요시한다 이러면은 무슨 옛날 같은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직장 예절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러 간다라고 했더니 지인들이 직장 예절? 뭐 그걸 굳이 뭐 그렇게 시간을 내서 배워야 되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중간에 제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이미지 메이킹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절을 몇 가지, 인사 예절과 전화 예절 제가 제일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2가지 설명드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면 상황별 대처법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절을 알기 전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든 내가 누군지 나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고3이잖아요. 1학년, 2학년 후배들 있어요. 아까 제가 명찰 색깔 보고 아 초록색이 저기 3학년이구나. 네, 노란색이 1학년인가?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친구한테 막 물어봤어요. 아 노란색이 1학년이에요. 동아리. 우리 선배죠 학교에서. 최고 학년 선배예요. 지금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죠. 학교에서는 완전 제일 고참이에요. 근데 회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직급자예요?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은 뭐예요? 막내요, 막내. 우리 지금 동아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신입생 뽑을 때 면접관 했었죠? 면접 볼 때 그 친구들의 뭐를 보고 뽑았어요? 그 친구가 우리 동아리에 진짜 엄청난 인재다. 이 친구는 얘 혼자만 있어도 우리 동아리가 굴러간다. 이렇게 해서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뭘 받겠어요? 태도를 받겠죠. 그 친구가 배우려고 하는지. 엄청 실력이 좋은데 인사도 안 해, 말하는 것도 틱틱거려, 예의도 없어. 그럼 누가 그 후배를 같이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회사에 가면 막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예절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요즘에 무슨 예절을 배워 라고 할 만큼 예절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선배, 회사 선배, 사회 선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아, 저 사람 못 배운 사람, 저 사람 배운 사람 이게 확 느껴져요. 그 사람을 알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직장 예절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우리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회사에 원래 계시던 선배들이 우리를 딱 봤을 때 평가하는 요소 뭐예요? 외모,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회계를 엄청 잘하고 계산을 엄청 잘하고 당장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잘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막내한테 그렇게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그렇게 크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실력이 사실 안 돼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갖춰야 할 게 예절이다. 이래서 저는 직장 예절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첫인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가고 싶어요. 아까 이미지 조금 언급한다고 했죠. 첫인상, 뭐 안 보이시겠지만 메러비언의 법칙이라고, 이거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심리학 박사예요. 유명한 심리학 박사고 어느 학문에나 메슬로우의 욕구처럼 나오는 되게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자, 차트를 보시면 첫인상의 요소가 3개가 있어요. 55%,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5%가 어떤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맞아요. 시각적인 요소. 시각적인 거라는 거는 복장, 그 사람의 표정, 시선, 제스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38% 청각적인 요소, 목소리겠죠. 목소리를 얼마나 잘, 물론 타고난 목소리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내가 훈련된, 내가 깔끔하게 말하는 그런 말투나 그런 습관, 그런 게 청각적인 요소고, 언어적인 요소가 7%. 우리 만약에 발표를 해요. 발표하면 저도 이 발표 준비를 한다고 PPT를 20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이 자료를 열심히 만들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용 중요하죠. 근데 내용이 결국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요소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저 강사 뭐 선배라고 하는데 난 내용은 잘 모르겠고 뭐 괜찮네? 이렇게 판단을 드는 게 첫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의 가장 큰 특징, 일회성, 첫인상 처음이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그리고 신속성은 뭐냐면, 우리 처음에 딱 봤을 때, 여러분들도 처음에 여기 세미나실 들어왔을 때 저를 딱 보고 몇 초 만에 딱 느낌이 왔어요? 한 3초에서 7초. 통계적으로 3초에서 7초 걸린대요. 그 사람 첫인상을 판단하는데 엄청 빠르죠? 그리고 일방적이에요. 제가 엄청 유능한 사람이에요. 알게 뭐야? 그 판단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보는 사람, 상대가,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 나는 엄청 잘난 사람이고 엄청 똑똑하고 엄청 예쁜 사람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두 효과가 뭐냐면,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그 뒤에 어떤 정보가 입력돼도 그 첫 정보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첫인상이 별로면은 그 뒤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꾸기 좀 힘들다.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첫인상의 특징이에요. 한 번에 3초 만에 결정되는데 내 의지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이고 처음에 첫인상 잘못 판정 나면 그 뒤에 계속 복구하기 힘들다. 이게 첫인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그래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고3 때 저도 받았어요. 특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 메이킹은 크게 세 개예요. 주관적이다. 이미지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봤어요. 벚꽃을 봤어요. 벚꽃을 봤는데 그걸 감상하는 사람의 평이 아 예쁘다 라는 사람이 있고 아 저거 떨어지면 누가 치우지? 아 저거 일본 꽃이잖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판단이 돼요. 이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에 대한 이미지도 상대방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숙자처럼 이렇게 막 다주 다 풀어입고 막 수줍고 해가지고 말도 이상한 막 쌍시옷 말씨 쓰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때 보여요? 되게 불성실해 보여요. 근데 제가 단정하게 입고 말도 예쁘게 하고 제가 평소에 쓰는 단어도 정제되어서 잘 또박또박 말하면 되게 설득력 있고 신뢰감이 가죠.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미지라는 거는 일방적이지만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나의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나의 브랜드라는 거, 나의 브랜드? 내가 무슨 뭐 회사 상품도 아니고 나의 브랜드를 뭐 어떻게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지? 저만의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 저는 강의할 때 실제로 썼던 것들만 가지고 오거든요. 이거 스케줄러예요. 제가 2008년 졸업을 해서 회사에 취업했는데 지금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매해 스케줄러를 썼어요. 일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세획, 계획 이런 것들을 쓴다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고 그리고 추가로 노트를 썼어요.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 그냥 그날 일기, 오늘 좀 인상 깊은 게 있었다. 그럼 일기를 쓰고 간략하게 책을 읽었는데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거 그냥 필사해놓고 또는 독후감을 써요. 그거 외에도 뭔가 필요한 게 있다. 저는 어떤 것까지 썼냐면 올해 나한테 영향을 주었던 인물. 예를 들어 내 절친,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아 오늘 이 강의 들었는데 아 이 선배가 너무 인상 깊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것까지 썼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의 브랜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촌스럽죠. 미소천사, 매력. 제 닉네임을 제가 옹이라고 지었어요. 그냥 동글동글해서 제가 매해 아 나는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정한 거예요. 저 때는 미소천사, 잘 웃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매력옹이라고 썼을 때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런 식으로 저는 저의 브랜드를 갖고 갔습니다. 이거는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회사에 들어가서 나만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고 내 포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억울하잖아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직장에서 보여줘야 할 예절 중에 가장 크게 인사와 전화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너무 다 아는 얘기고요. 보통 정중례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거고 보통례나 옹례를 많이 쓰겠죠. 그리고 사회에서 만났으니까 우리는 악수를 할 거예요. 이제 지금은 악수할 일이 없겠지만 사회에서 만나면 반드시 악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 방법인데 처음에 만났을 땐 당연히 인사를 하겠죠. 보통례를 제일 많이 쓰니까 정중한 표시로. 그리고 악수를 한다 그랬죠. 악수를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명함 교환이에요. 명함은 교환할 일이 많아요. 물론 처음에 초창기 신입사원일 때는 명함 이렇게 받았는데 한 10장 쓰기도 힘들 만큼 쓸 일이 잘 없지만 반드시 명함을 교환하게 돼 있어요. 저 오늘도 서울여상 와서 미리 와서 선생님들이랑 교무실에서 얘기하는데 제 명함 드렸거든요. 명함을 드릴 때는 내가 보는 방향이 아니고 상대가
상대방한테 두 손으로 드릴 거잖아요. 상대방이 보기 편한 방향을 돌려서 두 손으로 들이되 분명히 서로 명함을 교환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내 명함은 오른손으로 드리고 상대방 명함은 왼손으로 받으시면 돼요.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고 명함을 교환을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인사. 회사 다니면 가장 일반적으로 할 인사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입사하거나 처음에 출근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또 마주쳤네. 안녕하십니까. 엄청 부담스러워요. 계속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서 목례를 하겠죠. 근데 목례라는 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의 없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약간 상반신을 살짝만 숙이고 여기 보면 15라고 써있죠? 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짝 숙이고 내가 너를 존경한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목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갓집을 갈 일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회사 생활하면 사회인이 되면 경조사 잘 챙겨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경사는 결혼식, 뭐 돌잔치 거기서는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상갓집은 되게 엄숙한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갓집 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그때 엄청 헤맸거든요. 막 인터넷 검색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상갓집에 들어가면 빈소라는 게 어디냐면 고인이 계신 방이에요. 이게 독립적으로 고인이 계신 방이 나뉘어 있고 거기에 상주분들이 서 계세요. 상주는 고인의 직계 가족들 그리고 따로 이제 오신 분들 식사 대접하는 공간이 그렇게 총 크게 두 가지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갓집에 처음에 딱 갔을 때 신발 벗고 내가 준비한 부위 봉투를 부위함에 넣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가방, 핸드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빈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빈소에 들어가서 고인한테 절해야죠. 인사죠, 인사. 고인한테 인사를 2번 하는데 우리는 여자니까 오른손이 위로 가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고인한테는 반대로 합니다. 그리고 상주한테 고인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주를 향해서 상주한테는 한 번만 원래 인사하듯이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종교가 있다. 나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다 하면 그러면 그냥 거기서 기도하시거나 명령하시면 돼요.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같이 동행한 사람 따라서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절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우리 인현제에서 예절 교육 지금도 하나요? 안 해요? 잘 모르시는구나. 인현제에서 예절 교육을 원래 했었거든요. 그때 절도 배워요. 한복도 입어보고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을 하면 돼요. 요즘엔 절할 일이 없죠. 명절 때도 사실 세배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잘 안 하죠. 가족들도 안 모이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절하는 공간은 아마 상갓집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화예절. 왜 하필 전화예절을 제가 가지고 왔냐면 우리 취업하는 직군이 뭐예요? 사무직이에요. 영업직? 아니죠. 우리 어디서 보험 팔고 다녀요? 뭐 자동차 딜러?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린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사무직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실상 명함을 교환하고 뭐하고 이럴 일이 거의 잘 없어요. 처음 거래처를 만나서 거래처에 미팅을 하게 된다면 그거 뭐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거래처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전화예요. 요즘 이렇게 하시죠.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전화는 얼굴이 안 보여요. 외모적인 거 아까 시각적인 거 전혀 배제되죠. 그럼 온전히 어디에 의지해요? 청각적인 요소에 100%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매력이랑 법칙에 뭐 청각적인 요소가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다 보니 내가 전화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이 사람한테 절하는 사람은 얘는 좀 말씨가 이상해. 얘 좀 모자라는 애 같아. 이렇게 첫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첫인상 아까 한 번뿐인데 전화도 한 몇 마디 나눠보면 알죠? 어떤 스타일인지. 한 번뿐인데 일방적으로 내가 평가를 당해서 그 뒤에 나의 이미지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회사를 16년 동안, 만 16년 동안 다니면서 심지어 저희 선배들, 차부장급들도 이 전화 예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제가 무슨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비록 내 선배지만 못 배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여보세요? 안 들려요. 다시 전화해주세요. 라던가. 진짜 되게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꼭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뻔한 얘기지만 꼭 한 번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 전화가 오죠. 전화가 오면 안녕하십니까 또는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 누구누구입니다. 이건 아마 회사에 입사하면 선배들이 다 알려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 먼저 해야겠죠. 내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지. 근데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옆에 사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부재 중이에요. 자리 없어. 그럼 내가 당겨받아야겠죠. 보통 막내들이 당겨받거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겨받죠. 그러면 당겨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 과장님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전화한 사람이 나 김 과장한테 전화했는데 왜 이 여자애가 왔지? 이렇게 당황하지 않겠죠? 그럼 전화 당겨받았으니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왜 당겨받았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부재 중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화장실에 가시는 것 같아요. 부장님이 이상하게 화장실 갈 때마다 하는 제스처가 있어. 저 사람 화장실 간다. 이게 너무나 보여. 근데 전화했을 때 과장님 화장실 가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 TMI고 그냥 부재 중이세요. 미팅 중이십니다. 회의 중이세요. 대략적으로 시간을 알릴 수 있으면 한 1시간 뒤에 돌아오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왜 전화했는지 그 사람이 메모를 남길 의향이 있는지 여쭤봐야겠죠. 메모 남겨드릴까요? 그래서 메모를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누구세요?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실례지만 어느 회사 누구누구시라고 전해드리면 될까요? 여기서 실례지만 저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누구세요? 누구라고 전해드려요? 되게 버릇없어 보여요. 이게 그 화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쿠션 화법이라고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교육을 실제 받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되게 딱딱하고 안 쓸 것 같죠? 전 현장에서 실제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근데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거의 잘 없어요. 근데 전화 받는 것만 봐도 저 사람 뭔가 어디서 좀 배웠나 보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꼭 그렇게 전화를 신경 써서 받으시길 바래요. 그럼 전화를 메모를 남길 때는 어느 자리, 내가 당겨받은 자리의 주인이 누군지, 전화한 사람 누군지, 전화 메모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내가 받았잖아요. 누가 받았는지, 작성자가 누군지, 언제 받았는지 이렇게 꼭 메모를 남기셔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김 과장님 전화를 내가 당겨받았어요. 근데 내가 누구 전화인지 메모에 안 남겼어요. 근데 그 메모를 남겨서 과장님 자리에 놨는데 메모지가 날라갔네? 날라가서 대리님 자리로 갔어요. 나는 과장님 전화 메모를 남겼는데 대리님이 보고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화 당겨받은 그 자리의 주인을 꼭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전화 받은 날짜랑 시간은 굳이 저게 필요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과장님이 일주일 출장이에요. 일주일 출장을 가셨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게 시기가 중요한 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오늘 전화가 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일 전화하지 않고 왜 하필 오늘 전화했을까? 그리고 왜 오전 10시에 전화를 했을까? 업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정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화받은 날짜랑 시간도 적어주시면 돼요. 작성자를 적는 이유는 이분이 전화 메모를 봤는데 그분 어떠셨어? 라고 다시 되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작성자를 적는 거고, 이런 포스트잇이 있어요. 3M에서 나오는데 저는 3M 직원은 아니고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저는 이 양식을 제가 만들어서 출력해서 일일이 잘라서 자리에 놓고 썼었어요. 제가 이걸 까먹고 전화 받으신 그 전화 거신 분 성함을 적었어야 되는데 까먹고 못 적고 막 이럴까봐 양식을 만들어서 썼는데 이런 포스트잇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메모를 남겼으면 그 과장님이 이제 자기 돌아오셨네. 이번 센스로 과장님한테 얘기하겠죠. 과장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부재 중이실 때 어느 회사 부장님께서 전화하셨어요. 메모를 자리에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과장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갑자기 메모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메모를 보긴 봤는데 깜빡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건 센스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전화를 하다 보면 제가 16년 동안 얼마나 무수히 많은 전화를 해봤겠어요. 별의별 전화를 다 해봤겠죠. 전 고객 영업 전화도 해봤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일 세 가지를 가져갔어요. 메모 확인할 때 이게 숫자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면대면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온전히 청각에만 유지해야 되고 이 전화 품질 상태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발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숫자 9하고 0하고 되게 비슷해요. 010 이런 대표적인 거 말고 9를 0과 9를 헷갈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숫자 1도 그래요. 숫자 1과 2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0123 맞으신가요? 라고 할 때 0123 맞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은 오해가 생기지 않겠죠. 잘못 전달될 일이 없겠죠. 기껏 전화번호 다 남겨줬는데 전화번호가 잘못됐네.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끔 클레임 걸려오는 전화인데 저 하필이면 그 메모를 또 0을 9라고 썼네? 근데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근데 전화번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9를 잘못 썼는지 1을 잘못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잘 안 들릴 때 많죠? 엘리베이터. 상대방이 엘리베이터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그럼 막 뚝뚝 끊기죠. 아니면은 막 길거리, 어디 막 홍대 같은 엄청 시끄러운 거리에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이 사람은 막 모르죠, 본인은. 그럴 경우, 안 들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수화법으로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려줄 때 이거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돌려줄 때 그 전화기 브랜드마다 그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뭘 누르고 뭘 눌러라. 근데 돌려줄 때 경험상 10에 5번은 다 끊겨요. 난 기껏 돌려줬는데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화 거신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 과장님 지금 자리 다시 돌아오셨는데 연결해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여기 몇 번, 직통번호 몇 번이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되게 길고 불필요해 보이지만 가다가 끊겨요. 끊기는 이유 되게 허망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 돌리는 걸 하는데 익숙치가 않아. 이거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랬나? 이걸 누르랬나? 그 자기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전화 돌리는 과정에 하필이면 과장님이 전화 받으실 수 있다면 핸드폰 전화가 왔네. 근데 이 전화 받느라고 이거 못 받았어요. 계속 전화는 울려. 근데 상대방은 과장님 돌아오셔서 지금 연결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대기 중이야. 화나죠. 그래서 몰라 그냥 끊어버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과장님이 제가 잘못 돌려줘가지고 그 옆에 김대리님 직통번호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로 그런 경우가 진짜 많다. 이왕이면 그렇게 알려주고 전달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추천하는 얘기고 이거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 이거는 다 어디선가 조금 때운 말들이에요. 근데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호칭 사용할 때, 병어를 사용할 때 실수하는 경우 이것도 되게 많아요. 저보다 선배들인데도 이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실, 사장실 뭐가 맞아요? 그쵸? 다음에 김 과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근데 대리님을 찾아요. 전자로 대답해야 돼요? 후자로 대답해야 돼요? 김 과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전화 오셨습니다. 누가 와요? 전화가 오셨대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세요? 전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 과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길다. 그냥 김 과장님 전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커피 한 잔 나오셨습니다. 이런 것도 많고 이게 서비스직에서 계속 막 고객을 극존칭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인데
이거는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가져왔어요. 사장님이 출근하셨는데 아직 김 대리님이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김 대리 오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했는데 오셨네. 뭐라고 말해야 돼요? 김 대리님 출근하셨습니다. 김 대리 출근했습니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렇죠. 왜죠? 사장님보다 김 대리님은 하급자예요. 저한테는 대리님 존경하는 김 대리님, 존경하는 사장님. 두 분 다 상급자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중견기업, 대기업 위주로 취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미화 직원분이 상주에 계세요. 보통 그런 분들은 우리 엄마 뻘 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저기요. 여사님. 똑똑해. 역시. 진짜 근데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 카페 가서 또는 길 가다가 모르겠는데 호칭도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기요. 저기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 경험상 열의 9이래요. 이건 좀 저는 물론 이게 여사님이라는 게 정식적인 호칭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상황별 대처법. 이거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엘리베이터 여기 문이고요. 여기 칭 누르는 버튼이에요. 버튼 앞에 내가 서겠죠? 내가 막내니까. 그리고 회의실이나 식당 문 쪽에 앉겠죠? 문과 가장 멀고 뒤에 벽이 있는 안쪽 공간이 제일 상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미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제가 슬라이드가 77개예요. 엄청 많죠.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거를 다 하기엔 시간이 없고 이거는 차 안에서 좀 사례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운전자가 기사일 때 보통 택시일 때가 많죠. 택시일 때 우리 어디 타요? 1번에 타죠. 택시자는. 이쪽이 상석. 근데 반대로 운전자가 일행이에요. 일행이면 조수석이 상석이에요. 그리고 나는 제일 뒤에 앉고. 근데 이럴 경우도 있죠. 5명이야. 그러면은 뒤 가운데 자리에 앉겠죠. 근데 우리는 치마를 주로 많이 입게 될 거라서 물론 바지도 입지만 치마를 입게 될 거라서 저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다리가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렇게 앉으려고 해도 남자분들이나 일행분들이 충분히 배려해 주실 거예요. 너가 저기 2번 자리에 앉아, 3번 자리에 앉아, 너 치마 입었잖아.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 그냥 알고는 있어라. 그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고 직장 예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상대방이 내가 어떠한 실력을, 어마무시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예절밖에 없고 실제 이거는 사실 막내일 때만 쓰인다기보다는 평생 이렇게 쌓아놓으면 언젠가 저 먼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제대로 알지도 않는데도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전전 회사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사수가 그 회사의 말썽쟁이로 유명하신 되게 노총각 차장님이었는데 저보다 띠동갑 넘게 차이가 났었죠. 근데 그분이 일을 공유를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잘릴까. 그래서 회사에서 엄청 골머리 썼는데 그분의 부사수로 저를 배정해 준 거예요. 이분한테 일 배우기 진짜 힘들겠다. 그럼 어떻게 해? 일 배워야지. 안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보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방법을 썼냐면 계속 옆자리에 갔어요. 차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 알려줘. 그러면 차장님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막 우회적으로 질문하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사무실 되게 조용한 거잖아요. 제 말밖에 안 들려요, 사무실에. 어떻게 해? 나 일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1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조금씩 알려주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한테 진짜 황당하게도 모르는
어디 메이저급 어느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회사 메일로. 난 아는 사람이 아닌데 심지어 그 회사는 제가 업무적으로도 얽힐 일이 없는 회사예요. 근데 그분 제목도 이게 스팸이야 뭐야 싶을 정도의 제목을 적었고 본문에 뭐라고 적었냐면 아 오용혜 씨 맞으시죠? 혹시 이직 의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번호 끝. 뭐야? 스팸이야? 전화해봤어요. 전화해봤는데 역시나 모르는 사람. 근데 이분이 엄청 친근하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한테 악의적인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 내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았으며 나한테 이렇게 수상하게 접근하는 이유가 뭘까? 누구였을까요? 그분 제 그 회사의 옆에 팀장님의 지인의 지인이었어요. 그걸 알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조차 그 당시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냐? 그 당시 제 사수 옆에 팀장님, 옆팀 팀장님. 저는 그분이랑 밥도 먹은 적이 없고 사담을 나눈 적도 없고 그냥 팀장님이니까 내 팀장님 밖에 없었어요. 그분이랑 저랑 교류가 없었는데 그분이 퇴사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뭐 업계 거래처분들이랑 뭐 인맥 형성을 위해서 식사 같은 걸 할 거잖아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아 우리 회사 사람 필요한데 너 아는 게 없어? 했나봐요. 그래서 저를 거기서 거론했나봐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하필이면 경쟁사였고 이게 경쟁사인데 경쟁사라고 해봤자 그 시장에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A 회사에 다니는 애를 B 회사에서 데려갔다? 요거 엄청 먹어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고안을 해낸 게 그러면 나 말고 네가 얘기해봐라. 그래서 저도 모르고 심지어 그 팀장님도 모르는 그 팀장님의 지인의 지인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 이메일 주소는 알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같이 다녔던 팀장님이니까. 아 이번에는 좀 덜 졸리게 지금 밥 먹고 나서 엄청 졸릴 거예요. 덜 졸리게 스피치 실습도 해볼 거거든요. 이번에는 면접. 여러분들 면접 이제 슬슬 보고 합격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면접 스피치를 해보기 전에 면접은 도대체 뭘까? 면접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면접에서 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스피치도 이론이 있을 거예요. 스피치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실습을 해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면접에서 돌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그거를 해볼 거예요. 자, 면접 가면 누구 있죠? 면접관이 있고요.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실무진 분들, 면접자가 우리죠. 근데 면접관과 면접자는 절대적으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면접관 분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는 평가를 당하는 입장이지만 거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고 그냥 선배로서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대화하는 거죠. 면접은 그런 자리고 우리가 지금은 면접자로 면접을 보러 가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실무자가 되고 팀장이 되면 우리도 면접관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동아리 생활할 때 신입생들 면접관 했었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이 사람과 나랑 서로를 표현해주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면접일 뿐이지 거기서 엄청 떨고 막 내가 외운 거 그대로 줄줄이 다 말해야 되고 이럴 것까지는 없다. 그럼 너무 과한 긴장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면접에서 나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나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나름 뭐 이 좋은 회사에 추천이 왜 됐겠어요. 나름 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을 못해. 표현을 못해. 이러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제가 크게 2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일단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겠죠.
저는 저도 스피치 교육 받을 때 든 생각이 뭐냐면, 스피치 교육 받을 때 어떤 과정이 있냐면, 즉석 스피치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나와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딱 줘요. 제가 받은 키워드 소개팅이었어요. 그 순간에 즉시 그거에 대해서 10분 동안 말하기. 그러면 그걸 이제 말하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막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소개팅의 정의는 뭐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시작하겠죠. 근데 말도 구조화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평소에 소개팅이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정리해 본 적이 있나? 정리를 해본 적이 없으면 말은 당연히 못하겠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뭐 어디 알 수도 없는 나라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러면 말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스피치 면접을 보러 갈 때 나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알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말하기다. 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봤고, 그래서 자기 분석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아까처럼 나의 브랜드처럼 제가 했던 자기 분석 방법이에요. 잡기장 아까 노트 있었죠? 이게 2010년에 제가 썼던 거예요. 제가 2008년 졸업이어서 2010년이면 한 3년 차쯤 됐겠죠? 금융투자업 들어가기 전에 그 해운무역업 회사 서울여산에서 취업시켜준 그 회사에 다니면서 저를 돌아본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떠한 경험들이 있고 어떠한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되고 싶고 뭘 할 거고 몇 살 때쯤이면 뭐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조금은 추상적이더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전 여기 별의별 걸 다 적었어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라고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너무 사적인 얘기여서. 학사, 학위, 취득, 금융 분야, 금융 분야 자격증 취득, 학점은 이제 대학원 준비 다 했죠 지금. 적어놓으니까 다 했어요. 계속 적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저 뒤에는 결혼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33살에 결혼하기라고 썼네요. 이렇게 제가 그동안 어떠한 경험이 있고 어떠한 이력을 거쳤는지,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써보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스케줄러 있죠? 매년 있었던 거. 거기에 첫 페이지에 이제 우리 새해 계획 세우잖아요. 새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 당시 2009년 목표였네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적어요. 올해 이런 걸 할 거야. 나는 미소천사가 될 거야.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뭐냐면, 이건 잡기장인데, 제가 해운무역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넘어갔을 때 스왑 분석을 한 거예요. 스왑 분석 우리 배웠죠? 강점, 기회, 위협, 뭐였죠? 약점. 저거를 제가 업권을 바꾸다 보니까 저한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왜냐면 저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거든요. 주식도 잘 몰랐어요. 근데 무작정 취업했어요. 여기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취업했는데 운 좋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취업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스왑 분석 내가 한번 학교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 툴을 좀 써볼까? 하면서 써봤던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알아가는데 툴로 썼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예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 좋은 말씀 많이 써주시죠.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방,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했나, 이런 것도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네?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남이 평가한 것도 듣고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평가한 것도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 분석을 합니다. 자기 분석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표현을 잘해야죠. 나에 대해서 완벽히 알았어요. 소개팅에 대해서 완벽히 난 정리가 됐다. 말할 수 있죠. 즉석 스피치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피치 좀, 이게 너무 이론이 뭐가 많아요. 필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보이스, 목소리, 비언어 제스처요. 이런 제스처. 아니면 시선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 수업에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홍보대사 친구들은 그걸 배웠다면서요, 스피치를? 너무 잘하길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제가 몇 개만 뽑아왔어요. 저거 다 못해요. 저도 강사 과정 하는데 200시간인가? 그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스피치도 그 중에 뭐 몇십 시간 있었는데 저걸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빨리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귀에 쏙쏙 들리는 스피치 기법 4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실습을 해볼 거예요. 쉬는 거 포즈가 있고, 억양은 뭐냐면 사투리 쓰는 사람들 높낮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말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보통 연령대가 낮은 아동들한테 어머 그랬어? 아 그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통 아나운서나 TV를 보면 사람들이 좀 TV에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면 말끝 어미를 내리죠. 안녕하세요. 좀 더 신뢰감 있는 묵직한 그런 억양을 말하는 거고, 처음에는 한 3단계 정도만 음계를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정도만 솔음으로 말해볼까? 이렇게. 그러다가 5단계로 세분화시키는 거죠. 마찬가지 에너지는 뭐냐면 지금 세미나식 마이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속닥속닥 말하면 뒤에서 잘 안 들려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한테 말할 때 엄청 크게 고함을 쳐요. 그러면은 귀 아프죠. 그래서 이 단계도 나름대로 이렇게 넘겨가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 수업할 때 뭘 해봤냐면 소리치기 해봤어요. 강사분이 저기 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래요. 갑자기 옆에 교실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는 엄청 조용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낼 일이 잘 없어요. 뭐 놀이동산 가면은 뭐 티익스프레스 같은 거 타면 소리 지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피치 할 때도 어느 정도 거리, 이 공간감을 느껴서 소리를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이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조, 제일 중요하죠. 강조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크게 말하기. 제가 강조할 때, 지금 말할 때 강조할 때 크게 말하기도 하지만 작게 말하기도 해요. 작게 말하는 것도 강조 효과 중에 하나예요. 귀 기울여 듣게 되니까. 그리고 강조 직전에 제일 중요한 거 쉬는 거. 포즈랑 똑같죠. 제가 끊임없이 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이게 무슨 뭐라고 하지? 이게 BGM 같아요. 중간중간 딱딱딱 쉬어줘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 쉬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되게 말이 빨리 가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 4가지 실습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제가 원데이 클래스라고 지었어요. 한 10분밖에 안 될 거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책을 읽으면은 노트에다 필사를 하거나 뭐 독후감을 쓴다. 그건 20대 때고 우리 그렇게 아날로그 시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읽다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걸 혹시 내 스피치 실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이전 타임에 들었던 친구의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을걸요? 혹시 해보고 싶은 분? 제가 이거를 후배들한테 강의를 간다고 해서, 솔직히 학교 강의는 선생님 안 계시죠? 학교 강의는 눈치챘어. 학교 강의는 강의료가 얼마 안 돼요. 그냥 저는 근데 원래 돈을 받고 할 생각이 없었고 재능 기부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들인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최소 순수 40시간 이상. PPT만 앉아서 수정하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하는데 20시간.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대본 쓰는데 한 10시간 들었고, 실제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어체랑 문어체가 다르잖아요. 제가 열심히 대본을 썼어요. 근데 그대로 우리 면접 가면 그대로 말이 나와요? 말 안 나와요. 그 키워드만 기억을 하다가 그 문장을 구사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정리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대본을 써요. 그 다음에 그 대본을 이 발표를 한다 생각하고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녹음을 해요. 내가 말할 때 여기서 발음이 튀는구나. 여기서 말이 좀 빨라지는구나. 이런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 리허설을 해요. 저 영상을 찍어서 지인들 앉혀놓고 풀 강의 연습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 와서 하고 싶었던 건 친구들한테 최대한 많이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 강의를 받는 쪽도 다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스피치 실습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저 지금 하시네요. 네,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앞에 에너지 얘기했어요. 거기 마이크가 안 닿아요. 크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여기까지 또는 그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들리게 크게 천천히 내가 평소에 있는 습관대로 보이세요 혹시? 자, 다들 눈을 감아주세요. 밤이 왔어요. 마피아 게임이야. 네, 그냥 내가 평상시에 읽던 대로 크게 읽어주시면 돼요. 앞에까지 다 들리게 시작! 과 논리가 더해질 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는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간다. 네, 고생했어요. 다들 눈을 떠주세요. 날이 밝았어요. 자, 잠깐 앉으시고. 조금 말이 빨랐죠? 왜냐면 이게 시키면 막 당황하거든요. 네, 평소처럼 잘 못 읽게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아까 그 네 가지 항목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필요한 쉬어가기. 문장이 하나 끝날 때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고 호흡을 정리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시작하고. 근데 말하다가 왜 우리 영어 시간에도 주어, 동사, 목적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끊어줘야 될 때는 이때 한번 쉬어주고 이때 뭐 호흡을 살짝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슬래시가 2개인 거는 한 2초 쉬고 1개인 거는 1초 쉬고 이 V 체크된 거는 한 0.5초 호흡을 가다듬진 않고 그냥 잠깐 쉰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자, 다시 눈을 감아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친구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에너지로 이 부분을 정말 오버할 정도로 강조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나? 시작!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에게서 오늘 좀 웃어요.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보내는 냄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는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다닌다. 네, 박수 눈 뜨세요. 잘하셨어. 친구 선물 드릴게요. 지금 읽으신 책 선물로 드릴게요. 너무 잘하네요. 감이하네요. 조금 들리긴 했죠. 쉬어가니까 처음에 말이 진짜 빨랐어요. 신발이 아직도 못 찾으셨네. 쉬어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들 때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뭐 이런 내용인가 보다 하고 들렸어요. 요번에 다른 책 총 실습 3번 할 거예요. 이거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인데요. 요번에는 미션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강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일단 이거 원본 한번 나 실습해보고 싶다. 고양이 책 나 갖고 싶다. 네, 중간에 앉으신 분 일어서시고 다른 분들은 눈을 감아주세요. 이거 혹시 보이세요? 잘 보여요? 네. 보이시면 이제 천천히 내가 평소에 있던 습관대로 여기까지 잘 들리게 크게 말씀해주세요. 시작! 나는 그의 옆에 서서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도도하게 걸음을 옮긴다. 새로운 지식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 같아.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잘 알게 됐으니까. 배움은 최고의 특권이 아닐까? 무지한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안타깝고 불쌍할 뿐이다. 네, 눈 뜨세요. 앉아주시고. 혹시 뭐 회장 선거나 하세요? 발성이 이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데 오늘 뭐 회장 선거라면서요? 2학년이에요? 선거 홍보신 줄 알았네. 네, 고생하셨어요. 잠깐 앉으시고. 요번에는 미션이 2개라 그랬죠. 쉬어가는 거, 강조. 강조는 내가 원하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정하면 돼요. 그냥 이거 제가 인식을 정해본 거고. 강조하기 전에 뭐 하라고 했어요? 소리를 크게 또박또박 말하거나 반대로 작게 말하거나 아니면
일어나 보시고 보이세요? 네. 네. 다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밤이 되었어요. 똑같은 에너지 너무 좋아요. 그 상태로 천천히 이 강조법을 생각해 가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새로운 지식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잘 알게 됐으니까 배움은 최고의 특권이 아닐까? 무지한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안타깝고 불쌍할 뿐이다. 네, 박수 주세요. 나이 밝았어요. 읽어주시고요. 책 가져오세요. 책 선물 가져오세요. 어때요? 친구가 이미 엄청 발성 뭐 연습을 하셨어요? 엄청 좋으시네, 발성이. 조금 다르게 들리긴 했죠? 네. 이게 하루아침에 지금 갑자기 읽는 건데 연습할 시간도 없이 무리한 요구이긴 한데 너무 잘해줬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공부란 무엇인가? 이거는 또 미션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억양 뭐라 그랬죠? 높낮이라고 했죠? 이거 나 책 갖고 싶다. 아니 실습해보고 싶다. 이 친구 먼저 드셨는데. 자, 다들 다시 밤이 왔어요. 눈을 감아주시고 친구 일어서서 평소에 내가 읽는 톤으로 천천히 읽어보실게요. 크게 뒷자리까지 들리게.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 같은 것은 없다. 한 번의 생으로도 충분하다. 그 한 번 산다는 일에 생애 주기가 있듯이 공부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 사시사철 과일이 나오긴 하지만 아주 맛있는 사과를, 딸기를, 체리를, 홍시를 먹을 수 있는 때는 사실 1년 중 정해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공부는 누적적이어서 가을에 어떤 책을 읽기 위해서 봄에 읽으면 좋은 책들이 있다. 네, 날이 밝았어요. 눈을 떠주시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아까 했던 거, 이게 좀 굵게 표시하긴 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쉬는 거랑 강조하는 거, 추가된 게 이거예요. 그 홍보대사 하시는 분들이 이미 아나운서 분한테 스피치를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열거할 때 사과를, 딸기를, 체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과를, 딸기를, 체리를, 홍시를 이렇게 높낮이를 주는 거예요. 아까 3단계라고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특히나 더 강조해서 미션이 3개서 좀 어려워요. 특히나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 일어나 주시고 다른 분들은 네, 밤이 왔어요.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취침 시간은 아니고 눈 감아주시고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 번 산다는 일에 생애 주기가 있듯이 공부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 사시사철 과일이 나오긴 하지만 아주 맛있는 사과를, 딸기를, 체리를, 홍시를 먹을 수 있는 때는 사실 1년 중 정해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공부는 누적적이어서 가을에 어떤 책을 읽기 위해서 봄에 읽으면 좋은 책들이 있다. 네, 박수 주시고 눈 떠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볼륨이 굉장히 왜 갑자기 작아지셨어요? 강조할 생각하니까 막 머리 아프죠? 연습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를 단 1, 2분 만에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다채롭게 말을 해야 스피치 말 전달할 때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우리 어차피 자기소개 1분 스피치니 뭐 Q&A니 다 달달달 외워서 준비하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일정한 톤으로 말하지 말고 강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억양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면접 돌발 질문 대처법. 지금 면접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지만 면접 보실 날이 많잖아요.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우리 회사 잘 다니다가 경력 쌓으면 또 이직할 거잖아요. 이 얘기 아까 사장님 부사수를 있으면서 옆팀 팀장님이 소개해줬다는 그 회사에 입사할 때 대표이사 1대1 면접에서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직접 했던 실제 질문이에요. 우리 회사에 한번 입사해서 10년, 20년 계속 다닐 것 같아요? 거의 제 동기들을 봤을 때, 저희 또래를 봤을 때 10명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10% 이내 그렇게 한 곳에 오래 있기 힘들고 요즘 추세도 그렇기도 하고 그럼 분명 이직을 하게 될 거예요.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분 대표이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회사가 연봉이 되게 짜요. 연봉이 짠데 뭐 딱히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일은 더럽게 많아요. 근데 굳이 지원을 하겠대. 왜 지원하냐면 그 회사에 한 2, 3년 경력을 쌓다가 증권사, 운용사 이런 데 이직하기 진짜 좋은 경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노리고 그렇게 그 회사를 입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숱하게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으면 저도 경력자로 이직하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겠어요. 그분도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거죠. 얘 또 입사하면 몇 년 있다 퇴사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결론은 합격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이직할 때 생각해봐요. 이직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그 전 회사에서 또는 그 과거의 내 경력상 내세울 게 있어야 돼요. 사실 프로 이직러가 실제 실력자예요. 왜냐면 이직을 한다는 건 내가 좋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직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천년만년 거기만 다니는 거예요. 고인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직을 하려면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직을 할 정도로 실력이 여기서 많이 쌓이면 저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표이사님이 할 말이 없네. 그래. 근데 제가 한 2, 3년 가니까 결국 이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직한다고 퇴사한다고 했더니 대표이사분이 면담을 좀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 면접 볼 때 얘기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불안불안하다 했다. 근데 진짜 이직하네. 뭐 더 있어볼 생각 없어. 내가 팀장 달아줄게. 근데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 회사에서 제의가 왔거든요. 연봉 더 많이 주겠다. 와라. 연봉을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대리급에 쳐줄 수 없는 연봉이었어요. 그래 대표이사도 너무 짜증나지만 방법이 없네. 팀장 달아준대요. 아니 저는 팀장 그런 거 별로 싫습니다. 결국 퇴사했죠.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뭐죠? 이거 무슨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을 질문일 거예요. 면접 보러 가면 경력직은 보통 1대1로 많이 가요. 면접자가 1명, 면접관이 0. 근데 우리는 요즘에 공채가 많이 없지만 공채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동구나 요즘에도 동구여상, 해성여상이 우리 다음으로 메이저인가요? 저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여상, 뭐 유명한 내노라 하는 여상들에서 다 같이 와서 다 같이 면접을 볼 거예요. 실제 면접 본 친구들 아마 경험도 안 있을 거죠. 근데 심지어 내 옆자리에서 같이 공부하던 서울여상 출신도 같이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면접관의 질문도 제가 실제 받았던 질문이에요. 저 한 번에 취업 안 됐다고 했죠? 처음에 면접 보라고 추천받았던 회사에 하필이면 그때 그분도 대표이사분이 그 그룹 면접에서 저한테만 했던 질문이에요. 그때가 은행 면접이었거든요. 은행은 고객들 대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 얼어있었어요. 면접관 무대 되게 위대하시오. 나는 너무 작은 사람. 어떡하지? 막 떨려. 1분 스피치를 머릿속에서 외운 거를 내가 말하느라고 시선도 여기밖에 안 가. 막 얼어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는데 내가 질문을 내가 준비했던 질문이 나왔네. 질문 외운 대로 다 잘 대답했죠. 근데 그분이 하필 그 많은 그 당시 한 6명인가? 저 포함해서 6명이었거든요. 그 6명 중에 왜 자꾸 낑낑거리시죠? 6명 중에 하필 저한테만 꼭 집어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딱 봐도 애가 얼어있어. 자신감이 없어 보여. 뭐 1분 스피치 준비 많이 한 것 같아. 뭐 잘났대. 뭐 열심히 살았고 뭐 자격증도 뭐 딴 거 같고 뭐 실력도 있다고 하네. 근데 진짜야? 너 그렇게 얼어있는데? 너 자신 있는 거 맞아? 그런 거죠. 왜 저한테만 굳이
굳이 저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떨어졌죠. 그리고 회사 와서 취업 지도부실에서 울었어요.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에 우리가 정답은 없어요. 면접에서 내가 모든 Q&A를 몇백만 개를 준비해 갈 수 없어요.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고 돌발 질문 더 이상하고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거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답변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했죠. 자기 분석. 내가 나를 잘 알고 나를 표현하는 자리잖아요. 설사 부족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부족하지. 나 아직 18, 19살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그래도 나름 내 나이에 비추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그 상대방도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이 누가 어떤 남자애가 길 가는데 번호를 땄어요. 저를. 대시, 나 실제 경험한 건 아니고 대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도 안 해, 뭐 만나자고도 안 해. 번호를 왜 딴 거야? PR을 안 할 거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근데 이 사람조차 자신감이 막 없어. 나 너 좋아하는데 고백은 못하는 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확실하게 알고 내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생기면 말도 잘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돌발 질문을 현명하게 모범 답안을 대하는 게 아니고 사실 면접은 나를 표현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면접 보기 전에 뭐가 있어요? 서류 전형이 있죠. 네. 서류 전형에 우리가 그 많은 사람 몇 배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명을 뽑는데 2, 30명, 최소 2, 30명, 두세 배의 서류를 봐요, 회사에서. 근데 서류에서 나를 뽑았다? 서류에서 이미 뽑혔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리고 서류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요. 이 6명 중에 얘랑 얘 중에 뽑아야겠다. 이미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면접에 답을 못해서 떨어졌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자신 있게만 말하는 데 떨어지면 또 다시 추천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서울에서 추천 또 해주잖아요. 저는 그 은행을 안 간 게 천만다행이에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받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진짜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사람이었는데 이 질문을 받고 울고 나서 선생님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다시 넌 추천 받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질문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고 그렇게 센스가 없었구나. 그래서 저를 돌아보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돌발 질문은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된다. 네. 질문. 지금요? 지금 이제 제 실력을 실제로 PR을 해야죠. 아니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 저는 너무 부족했는데 그때 은행이었는데 금융 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커말 제가 말씀드렸나요? 커말 1급 제가 땄던 자격증 전산회계 무역명. 근데 은행?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질문을 받았더라면 저는 제 더 자신 있게 딴소리를 하더라도 저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나를 돌보고 나를 완성시키는 게 진짜 첫 번째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몇 년 선배죠? 10몇 년 선배라고 하는데 지금의 저조차도 너무 어리고 너무 미숙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만나잖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는 아직도 학생이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린애죠. 근데 계속 내 스스로를 자꾸 다독이고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거죠.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는 중요한 요소가 자존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은 제 생각에는 지금 몇 분이 끝나죠? 3시에 끝나나? 네. 자존감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거라도 성취감이 쌓여서 자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말을 너무 못해. 너무 속상해. 스피치 잘하고 싶어. 스피치 기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집에서 스스로 하루에 한 10분 정도, 10분도 아니야. 한 5분 연습을 해봐요. 화장실에서 하든 방에서 하든 쟤는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죠.
나 혼자 하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스피치 연습한다는 거 알게 뭐야. 내가 스피치 연습을 하던 게임하면서 말을 하던 뭔 상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 사람한테 보여줄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5분씩 매일매일 연습하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가 느껴요. 아, 나 꾸준히 하는 데네. 여러분들 아마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꾸준히 뭔가 했을 때 그 성취감. 그래서 막 다이어리 막 꾸미면서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적잖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나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아, 나 일주일 동안이나 했어. 그럼 2주일이 어려울까? 일주일 해봤는데 그렇게 계속 내 스스로한테 신뢰가 쌓이고 실제로 그렇게 연습하면 더 나빠질 일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연습하고 노력하는데 그럼 계속 더디지만 더 좋아질 방법밖에 더 좋아질 길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자신이 생겨요. 나 하니까 좀 됐어. 나 원래 발음이 잘 안 됐는데 이거 발음 연습하니까 이제 좀 되네. 저 오늘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제가 학생 때 고3 때 진짜 조용했어요. 근데 제가 교무실에서 좀 시끄럽게 굴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선생님! 너무 여전하시네요. 야 영업하지 마라. 사회생활 하지 마라. 그래서 저 오늘 강사로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저 멀리서 야 뭐야 너 의용이냐? 너 목소리가 왜 변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목소리 진짜 커졌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선생님들이 제가 맨날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던 애였는데 얘가 변했네. 당연하죠. 제가 10년 전에 사회생활 했는데 사회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친구처럼 선생님들이랑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뿌듯했던 거는 제가 강사 과정 교육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100시간인가 200시간인가 그 과정에서 스피치 수업을 들었다고 했죠. 저 원래도 목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발음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발성이 막 짱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에 있는데 옆 교무실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뭐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그 에너지가 좋대요. 이 발성이 엄청 좋대요. 그거를 조정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음악 하죠? 음악 파람 있나요 아직도? 파람 중창단? 파람 중창단 선생님, 음악 선생님한테 인정받은 발성. 와, 근데 지나갈 때마다 계속 얘기하죠. 여기 발성이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어? 딴 사람 같아. 목소리는 안 변했거든요.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전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강사 활동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진짜 변했나 보다. 그럼 이제 스스로 제 자존감이 올라갔겠죠.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준비했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존감이 쌓이다 보면 전 그게 자신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내 자존감 쌓아가다가 나에 대한 자신이 생겼다. 그럼 그때는 말하기도 너무 잘 되겠죠. 열심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정리도 많이 해보고 말로도 얘기해보고 그래서 토론이라는 수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감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자격증. 내 스펙이 따라야 나를 뽑아주겠죠? 자격증을 열심히 따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회사 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5년 동안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잡기장 2009년 이 그림 되게 지저분하죠. 그냥 막 그린 거예요. 이렇게 강연에 쓸 줄도 모르고 계단이에요. 계단인데 두 번째 계단이 부서졌어요. 또는 못하겠어. 못 해먹겠다. 진짜 힘들어. 안 할래. 이거 두 번째 계단 못 오르면 세 번째 계단을 원래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다 단계별로 성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렇게 성장해 가려면 단계 그 단계에 해야 되는 걸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자격증을 열심히 따셔라. 나를 PR할 수 있는,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강의의 가장 핵심이에요. 서울여상 선배가 후배. 제가 만 16년 사회생활 했다고 했죠? 사회생활에서 아까 배구동호회에서도 서울여상을 만났어요.
서울여상 친구들이 생각보다 연령대별로 다채롭게, 제가 그게 막 발이 여덟 별은 아닌데 제 인맥 안에서 나 고3 친구들한테, 우리 서울여상 친구들한테 강의할 건데 너네 해줄 말 있어? 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자, 02년생. 아까 그 텔레토비 나나요. 두 번째 했던 친구. 저랑 띠동갑. 그 친구가 제가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라고 했더니 엄청 진지한 친구예요.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사회에 나오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자신이 1순위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왜냐? 취직하면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취직을 하기 때문에 휘둘러지는 경우가 많대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래가지고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필요하신 분 사진 찍으시고 휘둘러지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잘 알고 내 스스로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 친구 95년생 저 친구한테 뭐 후배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이랬더니 진짜 놀랍게도 이 친구가 언니 저한테 하고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냥 가볍게 말해주면 돼. 네. 자기가 정리해서 말해주고 싶대요. 엄청 진지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았나 봐요. 이 친구가 했던 말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사내연애 절대 하지 말래요. 사내연애 그래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사내연애하면 약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친구도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담을 얘기해 준 거겠죠. 그 두 번째, 성희롱 문제. 우리가 여성들이잖아요. 그 성희롱 문제가 발생이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사례가 내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저도 성희롱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해서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 문장은 성희롱 문제는 회사에 알려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회사다. 도움을 요청해라. 내가 소속된 곳이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막 소문내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자기개발 꾸준히 하래요. 자기개발. 제가 자격증을 나름대로 딴다고 해서 따고 취업을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딴 자격증이 훨씬 많아요. 그거는 제가 괜히 하지는 않겠죠. 열심히 자기개발을 하면서 아까 연봉 4배가 되는 시점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여기 너무 많은데? 89년생 제 친구들이래요. 이 친구는 자기개발 했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우리가 진로가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었대요, 본인은.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하는데도 조금 더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가 누군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첫 직장에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간 곳이 평생 직장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혼하고 애를 갖게 되면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사람들과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 추천으로 비교적 쉽게, 진짜 쉽게 취업되죠. 여러분 나중에 이직할 때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얼마나 쉽게 취업이 됐는지. 비교적 쉽게 취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 막상 사회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이나 자기개발 해라. 아니면은 사회에서 롱런할 수가 없어. 안 그럼 이명인간 되는겨. 알겠는가? 라고 했어요. 이분은 66년생. 엄청 나이가 많죠. 이분 서울여상 선배는 아니고 저희 엄마예요. 서울여상 딸을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 근데 저희 엄마가 복지사업 센터 대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면접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요즘 친구들 면접 볼 때.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으로서도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서울여상 자체가 스펙이니까 너무 훌륭하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자리에서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떨어지더라도 그건 그게 성과 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냥 핏이 좀 안 맞았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도 상관이 없다. 너무 실패감에 빠져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였어요. 이거 다 말씀드리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저의 메시지. 너는 아직 젊고 많은 날들이 남아있단다. 그것을 믿어라. 거기에 스며있는 천사들의 속삭임과 세상 모든 엄마 아빠의 응원 소리와 절대자의 따뜻한 시선을 잊지 말아라. 네가 달리고 있을 때에도, 설사 너가 멈춰서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이거 저 책 구절이에요. 이 책에서 나왔던 구절이고요. 여기까지 제가 가장 찍고 싶나요? 자, 책 사진. 네.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한 강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동문 선배였던 78회 졸업생 오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